내 이름은 김미란. 올해 67살이다. 예전에는 중학교 국어 선생님이었고 은퇴 후에는 매달 160만 원의 연금을 받았다. 남편은 매가 50살 되던 해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나는 홀로 딸을 키웠다. 지금은 서울에 있는 딸네 집에서 아이를 돌보고 새끼 식사를 준비하고 장소를 하며 지낸다. 말하자면 장소를 하며 지낸다. 말하자면 장소만 바뀌었을 뿐 여전히 바쁜 일상이다. 딸이 매달 내 연금을 가져니 돈을 내어주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다. 결국 그녀는 내 유일한 딸이었고 나는 항상 조금이라도 더 돕고 싶다고 생각했다. 올해 추석에는 특별히 신경 써서 음식을 준비했다. 새벽 5시부터 일어나 갈비찜, 백숙, 마늘갈비 그리고 손자가 제일 좋아하는 찜닭까지 10가지 요리를 만들었다. 송편도 직접 빚었지. 마트에서 파는 완제품이 아니었다. 그날은 날씨가 참 좋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햇살이 부엌 타일 위에 쏟아져 내리는 모습이 마치 옛날 내가 시험지를 채점하던 조용한 오후 같았다. 마음이 편안했다. 점심 식사 시간, 우린 이 식구네 식탁에 둘러앉았다. 손자 민준이는 8살인데 똑똑하지만 성질이 좀 고집스럽고 말도 가끔 막 던지는 편이다. 나는 그저 아이니까 속마음이 입으로 튀어나오는 것이야 여기고 개의치 않았다. 밥을 먹던 중 민준이가 갑자기 얼굴을 찡그리며 큰 소리로 말했다. 이 갈비찜 짜. 할머니 요리 못하는 거 아니야? 나는 순간 반응하지 못하고 그저 농담하는 줄 알고 누가 알았으랴. 그 아이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식탁 위에 놓인 깍두기 접시를 들더니 쾅 소리와 함께 바닥에 내던졌다. 접시는 산산조각 났고 깍두기 조각들이 사방으로 굴러다녔다. 그리고는 손을 들어 내 뺨을 세게 때렸다. 힘이 세지 않았지만 짝 하는 소리가 내 왼쪽 뺨을 선명하게만. 소연이는 고개를 숙인 채 계속 휴대폰을 만지고 있었다. 얼굴 전체가 따끔거리고 귀에서 웅 하는 소리가 났다. 사위 지훈이는 아무것도 듣지 못한 척 닭 날개 한 조각을 집어먹으며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밥을 씹었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젓가락을 든 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얼굴의 따끔거림은 점점 더 선명해졌고 눈시울이 뜨거워지기 시작했다. 내가 맞아서 엎어진 깍두기 접시, 바닥에 흘러내린 양념들이 한 방울 한 방울 마을바닥 틈새로 스며들었다. 마치 내 마음속에 차마 말할 수 없는 서러움들이 아무리 닦아도 지워지지 않는 것처럼 말이다. 민준이는 다시 의자에 앉아 한마디 덧붙였다. 할머니는 맨날 맞섰는 것만 해. 작은 목소리였지만 마치 바늘이 내 심장을 쿡쿡 찌르는 듯 온몸이 마비되는 느낌이었다. 부엌에서는 냄비 속 국이 끓는 소리가 벽에 걸린 시계는 똑딱똑딱 흘러갔지만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나는 투명 인간 같았고 공기 같았으며 죄를 지은 하인 같았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어른도 엄마도 아니었다. 그저 밥 짓고 빨래하고 다음 날 아침 나는 홀로 집 근처 편의점에 두유를 사러 갔다. 밤새 맞은 왼쪽 뺨은 아직 조금 부어 있었지만 거울 앞에서 파운데이션을 좀 발라가렸다.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게 말이다. 두유와 오징어채 반찬 한 봉지를 들고 계산대에 섰다. 교통카드를 찍는 순간 계산기가 삑 소리를 내며 멈췄다. 점원이 화면을 내려다보더니 말했다. 아주머니, 카드에 잔액이 없어요. 나는 순간 멍해졌다. 무의식적으로 가방을 뒤져 동전을 찾아보니 고작 305전을. 가게 문을 나설 때 옆에서 나이 또래의 할머니 한 분이 따뜻한 닭죽을 먹고 있는 것을 보았다. 새 스웨터를 입고 얼굴에는 혈색이 돌았다. 나는 내 발을 내려다보았다. 3년이나 신어 신발 옆이 다해진 운동화였다. 마음이 저릿하게 아파왔다. 집에 돌아와 서랍을 열어 은행 명세서를 꺼냈다.
그것은 자동이체 동의서였다. 매월 내 160만 원의 연금은 월급날 바로 딸의 계좌로 이체되었다. 내가 서울로 이사 왔을 때 딸이 통일해서 관리하는 것이 편하다며 제안했고 나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에는 매달 5만 원씩 용돈을 주었지만 나중에는 그것마저 끊겼다. 한 번은 가을옷을 좀 사고 싶다고 말했더니 딸은 웃으며 엄마는 밖에 나가지도 않는데 그런 걸 사서 뭐해? 라고 말했다. 나는 그녀가 아기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아니지만 내 필요를 항상 마지막으로 미루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는 것을 알았다. 부엌 조리대 위에는 새로 산 귀리 우유가 놓여 있었다. 민준이가 먹는 수입 브랜드 있었다. 한 달에 학원비, 농구 훈련, 수영 강습만 해도 최소 15만 원은 들 터였다. 그런데 나는 편의점에서 반찬 한 봉지도 아까워했다. 저녁에 나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수연아, 다음 달 연금은 다 안 보내면 안 될까? 엄마도 옷이나 영양제 같은 거 살 돈이 조금 필요해서 말이야. 딸은 나를 쳐다보며 말했다. 엄마, 지금 먹고 사는 거 다 우리 집에서 해결하잖아요. 우리도 지출이 있는데 엄마가 돕는 건 당연한 일 아니에요? 우리가 손해볼 순 없죠. 나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우리 집에 사니까 원래 생활비는 내야 하는 거야. 라는 말을 한두 번 들은 것이 아니었다. 방으로 돌아와 그 명세서를 한참 동안 노려보았다. 160만 원은 그들에게는 어쩌면 보조금일 뿐이겠지만 나에게는 30년 넘게 가르친 대가로 얻은 전부였다. 나에게는 30년 넘게 가르친 대가로 얻은 전부였다. 나는 옷장을 였다. 나는 옷장을 열어 목 부분이 하얗게 바랜 낡은 스웨터를 꺼냈다. 며칠 전 백화점에서 세일하던 베이지색 니트 재킷이 생각났다. 하지만 나는 울지 않았다. 화도 내지 않았다. 화도 내지 않았다. 그저 명세서를 가지런히 접어서란 맨 아래 칸에 넣고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들에게 주는 것은 복이다. 그들이 잘 되면 나도 마음이 편하다. 이 말을 나는 수십 년 동안 되뇌었고 지금도 되뇌고 있다. 그날 저녁 햇살이 비스듬히 쏟아질 때 나는 베란다에서 능소와 가지를 다듬고 있었다. 손가락에 흙이 묻어 정리를 하려는데 딸이 갑자기 베란다 문 옆에 서서 말했다. 엄마. 그녀의 목소리는 무심했다. 요즘 집값을 보는데 우리 대전에 있는 그 오래된 집이 사실 가치 상승 여력이 꽤 있더라고. 나는 고개를 들어 이마에 땀을 닦았다. 그건 네 아빠가 남긴 건데 내가 계속 관리하고 있었잖아.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그런데 엄마도 나이가 드셨고 그 집은 나와 네 아빠가 함께 돈을 모아 산 것이었다. 그 집은 나중에 어떻게 처리할지 미리 정해두는데 적어도 제가 살 곳은 있어야 월세의 쫓은 있어야. 그때 네가 초등학교 3학년이었지. 우리는 선생님을 하면서 돈을 모았고 네 아빠는 항상 이 집이 우리 가족의 마지막 불이라고 말했다. 나는 천천히 말했다. 그 집은 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에게 당부했어. 혹시 내가 너보다 먼저 가면 종갓집처럼 남겨두고 쉽게 팔지 말라고. 그녀는 눈살을 찌푸렸다. 그녀는 눈살을 찌푸렸다. 엄마, 지금은 서울에 살고 있잖아요. 그 집도 아무도 안 살고 비어 있으면 오히려 낭비죠. 나는 손가락에 묻은 흙을 내려다보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녀는 또 말했다. 제 말은 엄마가 저를 믿어주신다면 미리 증여나 상속 절차를 밟아두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저도 계획을 세울 수 있고요. 나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얼굴은 내가 익숙하면서도 낯선 얼굴이었다. 어릴 적 시험을 못 보면 나를 붙잡고 울며 엄마 저 혼내지 마세요. 라고 말하던 아세요. 수연아, 나는 최대한 온화하게 말했다. 널 못 믿는 건 아니지만 난 아직 그 집에 살고 싶어. 가끔 대전에 가서 정원도 보고 네 아빠가 좋아했던 능소화도 심어져 있잖아. 그녀의 표정은 곧바로 싸늘해졌고 말투도 변했다. 엄마가 못 믿겠으면 됐어요. 제가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언젠가는 해결해야 할 문제잖아요. 어차피 언젠가는 해결해야 할 문제잖아요. 아무것도 안 정해두면 나중에 저희만 복잡해져요. 손자는 소파에 앉아 헤드폰을 끼고 게임을 하고 있었다. 우리가 하는 말은 전혀 듣지 않는 것 같았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베개, 옆 서랍을 열고 그동안 모아둔 사료들을 꺼냈다. 하나는 내가 젊은 시절 썼던 수필초고 노트였다. 이미 색이 발해 있었던 수필초고 노트였다. 다른 하나는 등기부등본과 몇 장의 누렇게 변색된 사진들이었다. 창밖에 달빛이 들어와 그 낡은 사진 위에 비쳤다. 그 다음 날 아침 일찍 깨어보니 목이 불에 타는 듯 아팠고 머리는 돌덩이를 얹은 듯 무거웠다. 몸을 뒤척여보니 사지가 쑤시고 콧물이 쉴 새 없이 흘렀다. 앉아있는 것조차 힘들었다. 열이 났다. 체온계는 37, 9도를 가리켰다. 고열은 아니었지만 내 나이에는 충분히 힘들었다. 평소 같으면 이럴 때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죽을 끓여주고 생강차를 끓여주고 생강차를 끓여주고 생강차를 끓여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날 아침에는 아무도 내 방문을 두드리지 않았다. 엄마, 아침 식사 준비됐어요. 하는 소리도 없었다. 손자가 가방을 찾아달라고 투정하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나는 조용히 누워 있었다. 귓가에는 시계의 똑딱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그 순간 나는 내가 얼마나 아픈지보다 이 집에서 내가 쓰러져도 아무도 모를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정오가 되자 배가 고파 위가 쑤시고 침을 삼키는 것조차 칼날을 삼키는 듯 아팠다. 나는 힘겹게 침대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죽이라도 끓여 먹으려고 했다. 그런데 발을 헛디뎌 발매트에 걸려 넘어지는 바람에 부엌 타일 바닥에 쿵 하고 쓰러졌다. 조리대 모서리에 부딪혀 너무 아파서 말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그 순간 나는 뼈가 부러진 줄 알았다. 하지만 나는 소리 지르지 않았다. 그저 이를 악물고 천천히 일어나 싱크대 문에 기대어 숨을 헐떡이며 눈가에 맺힌 눈물을 참았다. 얼마나 그렇게 앉아 있었는지 모른다. 겨우 일어나 전기 주전자로 물을 끓여 라면을 끓여. 결국 나는 생수 한 병을 들고 방으로 돌아와 이불을 덮고 휴대폰을 침대 옆에 놓았다. 만약 정말 쓰러진다면 적어도 연락할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서였다. 초저녁 방문 밖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손자의 비명소리가 섞여 있었다. 치킨 왔어요? 저 닭다리 2개요. 사위의 목소리가 들렸다. 빨리 물티슈로 손 닦아. 옷에 닦지 말고. 이어서 배달원의 노크 소리와 비닐봉지가 찢어지는 사각사각 소리가 들렸다. 아무도 내 방문을 두드리지 않았다. 아무도 내가 밥을 먹었는지 묻지 않았다. 나는 침대에 누워 바깥의 소란을 들었다. 코끝이 시큰해지더니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왔다. 나는 이불을 머리 위까지 끌어올리고 그들이 내가 또 감정적이라고 생각할까봐 흐느끼는 소리마저 크게 내지 못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딸이 드디어 문을 열고 들어왔다. 빈 컵을 손에 들고 들어오면서 말했다. 엄마, 내일 민준이 도시락 일찍 준비해야 해요. 선생님이 점심에 야외 학습 간대요. 그녀는 말을 마치고서야 내가 아직 침대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고 눈살을 찌푸렸다. 왜 아직 안 일어났어요? 나는 힘겹게 눈을 떴다. 열이 나서 오늘 하루 종일 침대에서 못 일어났어. 그녀는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뭔가 깨달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어쩐지 오늘 하루 종일 냄비 소리가 안 들리더라. 이어서 그녀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다. 몸이 안 좋으면 진작 말했어야죠. 우리 오늘 너무 바빴어요. 민준이 학원도 가야 하고 저도 보고서 마감해야 했단 말이에요. 나는 그들의 지친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나는 부엌에 쓰러지고 침대에 누워 밥 한 끼도 못 먹은 것은 어쩌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내가 밥을 먹었는지 무엇을 먹고 싶은지 묻지 않았다. 그저 몸을 돌려 자신의 빈 유리컵을 들고는 살며시 문을 닫았다.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불빛을 보며 나는 천장을 바라보았다. 내가 쓰러져도 그들은 그저 들어오는 엔진이었다. 손바닥이 저릿저릿했다. 나는 문득 깨달았다. 이 집에서 내가 아픈 것은 돌봄이 필요한 일이 아니었다. 이 집에서 내가 아픈 것은 돌봄이 필요한 일이 아니었다. 그날 밤 나는 늦은 저녁을 먹지도 누구를 부르지도 않았다. 그저 이불을 더 높이 끌어올려 나를 단단히 감쌌다. 다음 날 열은 내렸고 몸도 조금은 회복되었다. 아직 완전히 괜찮지는 않았지만 나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부엌의 불빛이 내 밑뚜껑에 비쳐 눈부시게 빛났다. 나는 문득 이 익숙할 리듬이 낯설게 느껴졌다. 그날 오전 집에는 특별한 일이 없었다. 손자는 거실에서 놀고 있었고 나는 소파 옆에 앉아 바지, 기장을 수선하고 있었다. 텔레비전은 꺼져 있었고 집안은 창밖에서 가끔 들려오는 오토바이 소리 외에는 조용했다. 갑자기 쿵쿵 하는 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돌려보니 손자가 소파 쿠션을 밟고 뛰어다니며 리모컨을 칼처럼 휘두르고 있었다. 민준아, 소파 위에서 뛰지 마. 소파 망가져. 너도 떨어질 수 있어. 내 목소리는 엄하지 않았지만 할머니가 소파 위에서 뛰지 마. 할머니가 소파 위에서 뛰지 말라고 했잖아. 그는 내 말을 무시하고 계속 소파 위에서 뛰었고 소파 위에서 뛰었고 소파 위에서 뛰었고 지난번에 머리 부딪히지 않았니? 내가 막말을 하고 있는데 딸이 과일 접시를 들고 부엌에서 나왔다. 그녀의 눈빛이 싸늘해졌다. 엄마, 왜 애가 집에서 노는 것까지 자꾸 간섭해요? 이렇게 계속 잔소리하면 너무 피곤해요. 나는 순간 멍해졌다. 떨어질까봐, 그리고 소파도 망가질까봐, 그리고 소파도 망가질까봐 걱정돼서 그런 거야. 그녀는 말을 빠르게 이어나갔다. 말투에는 매잖아요. 애가 즐거운 게 제일 중요하죠. 그냥 걱정돼서. 그때 사위도 방에서 나왔다. 편안한 티셔츠를 입고 하품을 하며 일어난 참이었다. 그는 걸어오면서 말했다. 장모님, 예전에 선생님이셨을 때 방식은 집에서는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애들은 그런 식으로 가르치면 안 돼요. 요즘 애들은 그런 식으로 가르치면 안 돼요. 단 한 명의 학부모도 내감에 차령 내려앉았다. 그가 예전에 선생님이셨을 때 방식이라고 말하는 것은 마치 내가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기계 같다는 의미였다. 그런데 지금은 내 손자에게 소파 위에서 뛰지 말라고 하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다. 나는 사위를 노려보았다. 그는 나를 보지 않고 손자에게 고개를 돌려 웃으며 말했다. 민준아, 착하다. 다음부터는 소파에서 뛰지 마. 할머니가 아니라 아빠가 말하는 거야. 나는 한 발짝 물러나 다시 소파에 앉았다. 할머니, 아니라 아빠가 말하는 거야. 그 순간 나는 분명히 알았다. 그들은 훈육 방식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집의 엄마가 아니며 내가 이 집의 엄마가 아니며 내가 이 집의 엄마가 아니며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그의 입가에 아직 과일즙 자국이 남아있는 작은 입을 바라보았다. 문득 딸이 어릴 적 걷기 연습을 하다 넘어졌을 때 내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그녀를 부축하며 다칠까봐 노심초사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런데 지금 그녀는 내가 걱정된다는 말 한마디도 해주려 하지 않았다. 나는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다. 침대 옆에 앉아 벽에 붙은 시간표를 바라보았다. 몇 시에 손자를 데리러 가고 몇 시에 저녁을 준비하고 내가 직접 쓴 것이었다. 그들의 일정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나는 이 집을 내 집처럼 여기며 최선을 다했지만 점점 더 분명해지는 것은 그들이 나를 진정한 가족으로 여긴 적이 없다는 사실이었다.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솜씨 좋고 입 다문 보모였다. 나는 고개를 숙여 내 손을 보았다. 세월의 흔적으로 남은 늙은 손과 깊어진 주름들이 보였다. 하지만 이 집에서는 그 흔적들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다. 그날은 일요일이었다. 집안은 오랜만에 조용했다. 딸 가족은 시댁에 방문하러 나갔고 나는 혼자 집에 남아 쉬고 싶다고 말했다. 사실은 딸이
엄마, 요즘 계속 기침하시는데 저희는 민준이 데리고 바람 쐬러 나갈게요. 엄마는 집에서 쉬시는 게 편할 거예요. 라고 말했기 때문이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았다고 했다. 햇살이 방 안으로 비스듬히 쏟아졌다. 나는 침대 옆에 앉아 옷장 문틈을 바라보았다. 문득 날씨가 바뀌어 낡은 스웨터 몇 벌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평소에는 잘 열지 않던 침대 옆 수납장을 열지 않던 침대. 나는 웅크려 앉아 상자를 끌어내 먼지를 털어내고 조심스럽게 열었다. 낡은 사진첩들이 눈에 들어왔다. 첫 번째 사진첩을 펼쳤다. 대학 시절 단체 사진이었다. 그때 나는 교육대학교 학생이었고 하얀 셔츠에 나팔바지를 입고 환하게 웃으며 한강변에 서 있었다. 뒤로는 하늘과 갈대밭이 펼쳐져 있었다. 몇 장 더 넘기니 결혼식 날 나와 남편의 사진이 있었다. 나는 하얀 한복을 입고 있었고 그는 양복을 멋지게 차려입었다. 우리는 낡은 대전역 앞에 서 있었고 옆에는 빌려온 빨간 더 넘기니 우리 새 집이 완공되었을 때의 사진. 내가 학교에서 표창장을 받던 모습. 딸의 3살 생일날 우리 세 식구가 케이크를 둘러싸고 찍은 사진들이 있었다. 사진을 넘기다 보니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사진 속의 그 여자는 나였다. 자신감 많고 방향이 있는 여자였다. 그녀는 이 집의 배경이 아니었다. 그녀는 삶의 주인공이었고 운명의 주인이었다. 그중 한 사진첩에서 편지 한 통이 떨어졌다. 10여 년 전 나와 정은서가 주고받았던 손글씨 편지였다. 그녀는 내 대학 동창이었고 졸업 후 나처럼 선생님이 되었다가 딸 때문에 캐나다로 이민을 갔다. 편지지는 약간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그 위에 그녀 익숙한 글씨가 쓰여 있었다. 미란아, 만약 언젠가 네가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것에 지치면 밴쿠버로 나를 찾아와. 내가 커피 한 잔 사람을 위해 사는 것에 지치면 밴쿠버로 나를 찾아와. 내가 커피 한 잔 사줄게. 다른 사람의 삶을 위해 산다는 그 말이 마치 바늘처럼 내 마음에 박혔다. 올해 단풍은 예년보다 일찍 졌어. 라고 적혀 있었다. 오후 내내 발이 저리고 마음이 따뜻했다. 나는 몇 초 망설이다가 주소록을 펼쳐 그녀의 번호를 찾았다. 전화가 3번 울리고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나야. 나는 눈물을 억누르려 했었다. 미란아, 정말 너야. 그녀의 목소리가 단번에 높아졌다. 그리고는 수십 년간 연락이 끊기지 않았던 것처럼 이야기가 터져 나왔다. 우리는 2시간 동안 통화했다. 그녀가 나에게 물었다. 그래서 너는 지금 잘 지내니? 나는 몇 초 망설이다가 그저 그럭저럭 괜찮아. 라고 담담하게 말했다. 그녀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조용히 한마디 덧붙였다. 미란아, 우리 나이에는 한 번쯤은 자신을 위해 살아봐야 할 때야. 그 말에 나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지만 마치 돌멩이가 내 마음속에 떨어져 파문을 일으키는 것 같았다. 나는 전화를 끊고 사진첩을 상자에 다시 넣었지만 그날 저녁 나는 평소처럼 저녁 식사를 준비하지도 않았고 부엌을 정리하지도 않았다. 베란다에 앉아 석연히 멀리 있는 건물들을 조금씩 삼키는 것을 보았다. 귓가에는 가끔 오토바이가 가속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문득 스스로에게 물었다. 만약 내가 내일 갑자기 사라진다면 내가 누구였는지 기억할 사람이 있을까? 손자의 할머니도 아니고 수연이의 엄마도 아니고 수연이의 엄마도 아니고 부엌에 말 없는 뒷모습도 아니고 만약 내가 이 집을 떠난다면 병원이 아닌 고향 집이 아닌 나만을 위한 곳으로 간다면 어떤 모습일까? 이 생각은 스쳐 지나갔지만 도무지 사라지지 않았다. 그 전화 이후 내 마음속에는 작은 불이 지펴진 것 같았다. 격렬하게 타오르는 불이 아니라 따뜻하고 천천히 타오르지만
도무지 꺼지지 않는 불이었다. 나는 출국 절차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정은서는 담담하게 말했다. 일단 방문 비자부터 신청해봐. 금방 나올 거야. 내가 초대장 보내줄게. 나는 서울에서 이민 컨설팅 사무소를 찾았다. 카운터의 젊은 직원이 내 이야기를 듣더니 물었다. 혼자 캐나다에 가시는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이내 웃으며 말했다. 아주머니 정말 멋지시네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준비해온 주민등록등본, 예금 잔액 증명서, 연금 명세서를 꺼냈다. 그는 서류를 보더니 말했다. 이 정도 조건이면 문제 없어요. 비자는 금방 나올 거예요. 그날 나는 사무실을 나와 길가의 편의점에서 생수한 병을 샀다.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문득 심장이 조금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긴장감이었고 동시에 기대감이었다. 집에 돌아와 여권 사본과 건강검진 서류를 몰래 서랍 맨 아래 칸에 넣고는 조금씩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너무 티나지 않게 그저 내 약봉지를 정리하고 겨울 스웨터 몇 벌을 압축팩에 넣었다. 3주 후 비자가 나왔다. 그날 봉투를 받았을 때 내 손이 떨렸던 것을 기억한다. 부엌문 앞에서 봉투를 뜯어 Multiple entry valid for 5 years 하고 적힌 페이지를 보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다. 나는 방으로 돌아와 문을 잠그고 편지를 숨긴 다음 컴퓨터를 켜 밴쿠버행 편도 항공권을 예약했다. 나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며칠 후 부엌에서 밥을 하고 있는데 항공권 예약 확인 문자가 휴대폰에 떴다. 마침 딸이 지나가다 흘끗 보더니 말했다. 어디 가는 비행기 예약했어요? 나는 대답하지 않고 계속 냄비 속 채소를 저었다. 그녀는 2 걸음 다가와 내 손에서 휴대폰을 빼앗아 들었다. 화면에는 에바 항공 서울 밴쿠버 편도라고 적혀 있었다. 그녀는 눈을 크게 떴다. 미쳤어요? 나는 가스불을 끄고 몸을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오랜 친구를 보러 가. 그녀는 목소리를 높였다. 그럼 언제 우리한테 말할 생각이었어요? 민준이는 어떡하고요? 내일은 어떡하고요? 지금 가는 건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나는 아주 평온하게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나는 그거 아니에요. 그냥 가버린다고요? 그냥 가버린다고요? 그냥 걸어가는 거지 도망가는 게 아니야. 그녀는 비웃듯이 말했다. 엄마는 예전에는 비웃듯이 말했다. 예전에 가정적이었던 건 여기가 내 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부엌은 순간 조용해졌다. 냄비 속 생선이 끓는 소리와 벽시계의 똑딱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그녀는 더 할 말이 있는 듯 했지만 결국 입을 다물고 고개를 돌려 부엌을 나갔다. 문은 세게 닫히지 않았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천천히 냄비 뚜껑을 덮었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그녀가 당황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저녁에 나는 온 가족을 거실로 불렀다. 손자는 소파에 앉아 태블릿을 만지작거리며 과자를 먹고 있었다. 사위는 퇴근하고 와서 아직 셔츠를 입은 채였다. 딸은 팔짱을 낀 채 소파 뒤에 서서 의아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나는 낮에 미리 써둔 하얀 종이를 꺼냈다. 거기에는 단 7글자만 적혀 있었다. 나는 캐나다에 석 달 갈 것이다. 그들 중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나는 종이를 딸에게 건네며 말했다. 나는 종이를 딸에게 건네며 말했다. 나는 종이를 딸에게 건네며 말했다. 이건 내 고개를 끄덕였다. 내건 내 결정이지 부탁이 아니라는 거요? 이건 내 결정이지 부탁이 아니라는 거요? 그녀는 종이를 받아 읽더니 얼굴색이 단번에 가냈다. 이 몇 달 동안 누가 민준이를 데리러 가고 누가 발레를 해요. 나는 평온하게 대답했다. 너희들은 항상 내가 너무 많이 하고 너무 잔소리한다고 말했잖아. 그럼 이번에는 내가 정말 쉬는 거야. 사위가 끼어들었다. 장모님, 혹시 요즘 기분이 안 좋으신 거예요? 장모님, 혹시 요즘 기분이 안 좋으신 거예요? 저희는 다른 뜻 없어. 여권, 비자 다 준비했고
저희는 다른 데라고 왔다. 나는 깊이 생각하는 게 아니야. 분명히 생각하는 게 아니야. 딸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겠어요? 내 엄마가 우리 집에 살다가 결국 외국으로 가버렸다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냐고요? 나는 순간 멍해졌다. 이어서 천천히 말했다.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보는데 내가 외국에 가고 안 가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어. 그녀는 나를 노려보며 나를 빠르게 이었다. 엄마는 예전에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내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다. 예전에는 개성이 없다고 말하더니 지금은 또 너무 제멋대로라고 말하는구나. 내가 어떻게 해도 틀린 것 같았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오랫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말을 꺼냈다. 예전에는 내가 가정적이었던 건 이 집에도 내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요. 하지만 지금은 알겠어. 나는 그녀의 말일 뿐이라는 걸. 그러니 나를 나 자신만의 사람일 뿐이라는 걸. 그러니 나를 나 자신만의 삶을 찾으러 가게 해줘. 내가 이 나이 먹도록 어떤 결정을 하든 충동적일 리 없어. 네가 동의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이번에는 내 결정은 바뀌지 않을 거야. 손자가 고개를 들어 나를 보았다. 할머니 이사 가는 거예요. 나는 몸을 굽혀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할머니는 한동안 다른 곳에서 지낼 거야. 그는 약간 이해하지 못하는 듯 눈을 깜빡였지만 울지는 않았다. 사위는 한숨을 쉬고 일어나 부엌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나를 바라보며 항상 온순하고 말대답하지 않던 그 엄마의 모습을 내 얼굴에서 찾으려는 듯했지만 찾지 못했다. 나는 식탁 위에 펜을 들고 다시 그 종이를 건넸다. 그녀의 손가락이 떨렸지만 결국 그 종이를 받지 않고 낮은 목소리로 한마디 말했다. 엄마, 결국 그 종이를 받지 않고 낮은 목소리로 한마디 말했다. 엄마, 변했어요. 그래, 내가 변했어요. 그날은 나는 울지도 않았고 화를 내지도 않았다. 비행기가 밴쿠버 공항에 착륙했을 때는 새벽 6시였다. 창밖은 아직 잠에서 덜 깬 듯 회색빛이었다. 승무원이 기온이 8도라고 말했다. 나는 외투를 여몄다. 은서가 출구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익숙한 얼굴을 보자 코끝이 시큰해졌다. 그녀는 여전했다. 머리는 펌을 해서 풍성했고 자주색 트렌치코트를 입고 손에는 따뜻한 커피를 들고 있었다. 내가 다가가자 그녀는 두 팔을 들고 있었다. 그녀의 집에 도착했을 때 막 해가 뜨고 있었다. 그녀는 3층짜리 타운하우스에 살고 있었는데 앞마당에는 보라색 라벤더 몇 포기가 심어져 있었고 베란다에는 나무 의자와 능소와 두 그루가 놓여 있었다. 나는 한눈에 알아봤다. 그것은 내 남편이 가장 좋아했던 꽃이었다. 그녀는 내 짐을 손님방에 넣어준 뒤 마지막에 후추를 뿌렸다. 그녀는 내 짐을 손님방에 넣어준 뒤 부엌으로 들어가 라면을 끓였다. 나는 식탁 앞에 앉아 그녀가 능숙하게 계란, 파채를 과하게 계란. 평범하지만 따뜻한 맛이야. 나는 젓가락을 들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면발을 한 입에 후루룩 빨아들였다. 면 국물이 목으로 넘어가는 순간 나는 하마터면 눈물이 쏟아질 뻔했다. 그녀는 내가 왜 그러냐고 묻지 않고 조용히 말했다. 이 라면을 시간에 쫓기지 않아. 책임도 필요 없고 누구를 만족시킬 필요도 없어. 나는 아무 말 없이 천천히 먹었고 그릇바닥에 국물까지 다 마셨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알람을 맞추지 않고 잠들었다. 아무도 일찍 일어나라고 부르지 않았다. 초인종 소리도 거실에서 아이가 뛰어다니는 소리도 없었다. 눈을 뜨니 창밖에 햇살이 흰 블라인드를 뚫고 들어왔다. 세상이 멈춘 듯 고요했다. 나는 일어나 스웨터를 입고 외투를 걸친 채 베란다로 나갔다. 공기에는 약간 차가운 습기가 느껴졌다. 길가에는 약간 차가운 습기가 느껴졌다. 근서는 나를 데리고 근처 고내로 들이줄지어서 있었고 잎사귀들은 붉은색에서 주황색으로 마치 팔레트 위에서 물감이 번지듯 물들어 있었다. 이곳에는
시끄러운 방송 소리도 없었고 재촉하는 사람도 없었으며 해야 할 일들도 산더미 같지 않았다. 그저 보행 보조기를 밀며 천천히 걷는 노인들,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웃으며 소리치는 아이들 뿐이었다. 잔디밭에는 다람쥐들이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사람들을 영리하게 바라보았다. 나는 긴 의자에 앉아 나뭇잎 사이로 쏟아지는 햇살이 내 무릎과 신발 사이에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세탁기 소리도 기름 냄새도 끊임없이 진동하며 누구를 데리러 가야 할지 정해야 하는 휴대폰도 없이 그저 앉아서 멍하니 있어 본 지 얼마나 오래되었던가. 은서가 웃으며 나를 보았다. 환영해. 그날 오후 나는 은서가 소개해준 동네 커뮤니티 센터에서 도예 수업을 들었다. 우리는 긴 테이블에 둘러앉아 있었고 각자의 앞에는 작은 흙덩이가 놓여 있었다. 어떤 사람은 컵을 만들고 어떤 사람은 접시를 만들었다. 나는 흙이 손가락 사이로 미끄러지지 않게 하는 방법을 아직도 더듬거리고 있었다. 그때 가방 속 휴대폰이 2번 울렸다. 나는 손을 닫고 내려다보니 딸 수연이의 영상 통화였다. 나는 몇 초 망설이다가 홀 한쪽의 조용한 구석으로 가서 전화를 받았다. 화면이 떴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보였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눈가는 붉었고 머리카락은 약간 흐트러져 있었다.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엄마가 가고 나서 매일 일어날 때마다 엄마가 가고 나서 매일 일어날 때마다 엄마, 죄송해요. 저희가 정말 고의가 아니었어요. 나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부엌도 텅 비고 거실도 텅 비고 민준이마저 엄마 어디 갔냐고 물어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며 비난하는 마음도 통쾌한 마음도 들지 않았다. 그저 바람이 수면 위를 스치듯 잔잔한 파동만 느껴질 뿐이었다. 갑자기 화면이 흔들리더니 민준이가 휴대폰을 빼서 들고 나에게 소리쳤다. 할머니 돌아와. 나 이제 말썽 안 부릴게. 할머니 다시 나랑 놀아줄 거지. 그는 집에서 입는 옷을 입고 있었고 티론이 다시 나랑 놀아줄 거지. 한때 내 뺨을 때렸던 그 작은 아이의 눈에는 지금 당황함과 의존심이 가득했다. 나는 숨을 들이쉬고 살며시 웃으며 카메라를 향해 말했다. 할머니는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야. 그들이 순간 멍해졌다. 나는 계속 말했다. 그저 나 자신을 한 번쯤 사랑하고 싶을 뿐이야. 맞은편의 딸은 다시 눈물을 쏟아냈다. 그녀는 무언가 말하고 싶어 했지만 내가 말을 끊었다. 나는 침대에 누워 약조차 삼키지 못할 때가 되어서야 내가 평생 단 하루도 나 자신을 위해 살아본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싶지 않아.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마치 잘못한 아이처럼 말이다. 나는 계속 말했다. 너희에게는 너희의 가정이 있고 너희에게는 너희의 리듬이 있어. 그리고 나에게도 나만의 리듬이 있어. 그리고 나에게도 나만의 리듬이 있었으면 해. 우리 모두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해.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다. 나는 몇 초 침묵하다가 말했다. 아마도. 민준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니, 나중에 편지 써줄게요. 나는 웃었다. 할머니가 네 통화를 기다릴게. 통화가 끝난 후 나는 홀창가에 서서 바깥 풍경을 바라보았다. 햇살은 좋았고 단풍잎은 붉게 물들어 있었다. 하늘은 현실 같지 않게 밝았다. 나는 교실로 돌아와 다시 도예 테이블에 앉았다. 손안의 흙은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이번에는 작은 그릇을 만들었다. 완벽한 모양은 아니었다. 가장자리는 비뚤어졌지만 지금의 내 마음과 아주 닮아 있었다. 더 이상 대칭을 추구하지 않고 그저 나다운 것을 원했다. 그날 오후 나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나 자신만의 그릇을 완성했다. 새벽 6시 나는 자연스럽게 잠에서 깨어났다. 창밖은 막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단풍나무 그림자가 비스듬히 방 안에 비쳤다. 나는 외투를 걸치고 책상에 앉아 두꺼운 수첩을 펼쳤다. 밴쿠버에 온 지 3주째부터 쓰기 시작한 일기였다.
나는 마지막 페이지를 펼쳐 펜을 들고 썼다. 67살, 나는 드디어 자유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그것은 구속받지 않는 자유가 아니라 설명할 필요도 잘 보일 필요도 없는 상태다. 이날은 내가 처음으로 자원봉사자 신분으로 커뮤니티 활동센터에서 등록을 돕는 날이었다. 나는 서울에서 아까워서 사지 못했던 그 트렌치코트를 입고 편안한 단화 차림으로 15분 일찍 도착했다. 관리자는 날이었다. 관리자는 나를 안내데스크에 배치하여 그들이 양식을 작성하고 방을 책들을 맞이하고 그들이 양식을 작성하고 원래는 제가 잘 따라가지 못할까봐 걱정했는데 이제 마음이 놓이네요. 나는 순간 멍해졌다가 이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녀는 나를 김 선생님이라고 불렀다. 누구의 엄마도 아니고 누구의 할머니도 아니었다. 점심시간에 나는 베란다에 앉았다. 햇살이 얼굴에 쏟아져 미세하게 눈부셨다. 나는 눈을 감고 그 빛을 느꼈다. 뜨겁지도 않았고 숨을 필요도 없었다. 은서가 커피 2잔을 들고 내 옆에 앉았다. 오늘 적응은 어땠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 느낌이 좋아. 나 자신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아. 그녀는 웃으며 커피를 건넸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너는 도구도 아니고 배경도 아니야. 나는 커피잔을 들고 창문 유리에 비친 내 모습을 보았다. 익숙하면서도 낯선 얼굴이었다. 눈가에는 주름이 있었고 머리에는 흰머리가 있었지만 표정은 밝고 윤곽은 또렷했다. 더 이상 무시당하고 소모되고 존재를 인정받지 못하는 그림자가 아니었다. 활동이 끝난 후 나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걸었다. 바람이 스카프 한쪽을 날렸고 하늘에는 구름이 낮게 떠 있었다. 나는 지난 세월 동안의 모든 인내, 양보, 침묵이 약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 빛을 가질 자격이 있다는 것을 아직 몰랐기 때문이었다고 생각했다. 이제 나는 안다. 빛은 다른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밝히는 것이라는 것을. 김미라는 길고 긴 길을 걸어왔다. 그녀는 한때 교사였고 아내였고 엄마였고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한가한 어른이었다. 수십 년 동안 변함없이 그녀는 연금으로 가게에 보태고 몸과 시간으로 온 가족의 일상을 돌보았다. 그녀는 진심으로 노력하면 언젠가는 이해받을 것이라고 믿었지만 현실은 그 묵묵한 헌신을 당연하게 여겼다. 그녀는 이름 없는 할머니가 되었고 밥을 하고 아이를 데리러 가고 침묵하는 사람이 되었다. 캐나다의 햇살 아래에서 그녀는 마침내 누구에게도 필요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기대받지 않고 누구에게도 기대받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 그녀는 마음속에서 흥미를 다시 찾고 일기를 썼다. 그리고 가장 중의를 사귀고 일기를 썼다. 어쩌면 당신도 이런 사람을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일지도 모른다. 만약 어느 날 당신이 아플 때 아무도 따뜻한 물 마실래? 라고 묻지 않는다면? 만약 당신이 밤늦게 외출했는데 아무도 길 잃은 건 아니겠지? 라고 걱정하지 않는다면? 만약 당신이 그들의 삶에서 사라져도 집안의 리듬이 그대로 이어진다면, 당신이 그들의 삶에서 사라져도 집안의 리듬이 그대로 이어진다면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세대는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자신은 참고 넘기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 만약 당신이 원한다면 댓글에 당신의 이야기를 남겨줄 수 있다.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다. 우리 채널의 구독자 3,000명 목표를 달성하는데 몇 번째로 도움을 주실 분이 될까? 지금 바로 구독하고 우리 채널의 성장을 함께 지켜봐 주시길 진심으로 초대한다. 내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깨달음을 주기를 바란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